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성공 트레이딩이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행위 예술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격차 투자법입니다. 지은이는 잭 슈에거, 출판사는 리더스북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시장의 마법사들의 저자인 잭 슈에거가 시장의 숨은 트레이더 11명을 인터뷰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는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인터뷰한 트레이더들을 능가하는 트레이더들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책을 쓰게 되면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몇몇은 시장의 마법사들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실적을 훨씬 능가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는 영감과 조언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책은 트레이더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마법사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뷰와 답변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부드럽게 풀어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귀의 중요성. 리처드 바그는 트레이더 일을 시작하고 줄곧 수익을 냈지만 실패 문턱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여러 번이나 있었다. 처음 14개월 동안은 원금이 사실상 0이나 다름없었고 그러다가 한 번의 트레이드에서 큰 수익을 낸 후로 그의 계좌 원금은 높은 플러스 구간으로 영원히 털을 옮겼다. 이때를 분수령으로 바그는 6년 동안 연간 280%의 수익률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다. 바그는 여러 항목으로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행과 열로 구성된 표 형태를 꾸준히 작성하고 매일 자기 의식을 위한 예배라도 하듯이 스프레드시트를 검토한다. 자신이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 싶은 날은 적절한 항목을 찾아 이유를 적어놓는다. 그리고 한 주가 끝나면 바그는 스프레드시트 항목 중에서 더 채워넣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복귀하고 자신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노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로드맵으로 삼는다. 바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매일 일지에 기록한다. 그의 마인드에서 약한 부분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노력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꼭 치러야 하는 매일의 일과로 생각한다. 이겨야 할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트레이딩은 내게 있어 삶의 질을 올리는 수단일 뿐이다. 시장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트레이딩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진실은 이겨야 할 대상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몇 년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엉망이었다.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다.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기본에 항상 깔려 있었고 트레이딩 첫 해인 2012년에 2만 파운드를 벌었지만 비용을 다 제하고 나니 나의 수입은 마이너스였다. 당시 트레이딩 회사의 리스크 제한선은 1만 파운드였고 2만 파운드의 수익은 첫 해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매달 책상 임대료로 2,500파운드와 각종 소프트웨어 비용을 내야 했다. 그때 당시는 나는 트레이딩 실력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 수익이 나고 있으니 앞으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고 늘 생각했다. 트레이딩 수익으로 매달 들어가는 사무실 비용을 충당했고 생활비는 10대 시절 저축한 돈으로 생활을 했다. 결국 2013년 중반이 되니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이 났고 부모님이 나의 월세를 보조해 주셨다. 그분들이 보기에 나는 도박 중독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나에게 앞으로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만 정리하고 제대로 된 일을 찾아라 라고 말했다. 그때 다행히도 26,000파운드의 총 수익이 났고 그때가 한창 유럽 채무 위기가 가중될 때라서 이벤트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기회가 많았다. 통화 정책이 수시로 바뀌었고 양적 완화가 재시작되었다. 트레이딩 촉매로 삼을 만한 이벤트가 아주 많았지만 나는 계속 기회를 놓쳤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트레이드 기회는 놓치고 남들은 떼돈을 버는 것을 보니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 트레이딩 실력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정작 트레이더 말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여전히 일이 즐거웠고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돈은 바닥이 나 있고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기 직전이라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기에 쉬운 결심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부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트레이딩에 전념해도 에너지가 모자랄 지경이었고 부업을 하게 된다면 트레이딩 성적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그래서 상사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 제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은 나에게 앞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사들이 암니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나에 관해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암니트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트레이더였고 내가 앞으로 잘 해낼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암니트의 대답으로 인해 상사들이 내게 월급을 주기로 마음먹게 했던 것이다. 월급을 받은 후 내 결심은 더 확고해졌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월간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트레이딩 실적을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헛된 결심은 아니었다. 10월 말에는 내 계좌가 4만 파운드로 불어나 있었고 2013년 11월 시장 전반에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11월이 아니라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었다. 나는 그가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도했다. 그건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거기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기 총재가 11월에 월간 회의를 마치고 금리 인하를 발표했을 때 나는 곧바로 유럽 단기금리 선물을 몇백 계약이나 매수했다. 내가 그해 내내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회사가 내 포지션 한도를 높여주었고 나는 공격적으로 단기금리 선물을 매수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 재빠르게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 한 건의 트레이드로 9만 파운드,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을 벌었다. 그 당시 나는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든 효과를 보려고 노력 중이긴 했지만 그 무렵의 큰 수익 경험으로 인해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회를 놓치는 경험을 하다가 다음에는 좋은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준비해서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한 템포 빠른 금리 인하가 결정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구상을 미리 해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큰 포지션으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타이밍에 매도까지 마무리하면서 한 번의 거래에서 큰 돈을 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험으로 인해서 기술적 분석보다는 펀더멘탈 분석을 통한 이벤트 트레이딩 기회를 잡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트레이드. 나를 포함해서 우리 사무실의 트레이더들은 다 브렉시트가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사무실에서 한 방까지 대기했다. 밤이 깊을수록 브렉시트가 가결될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고 시장 가격에는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 돈을 벌 기회도 동시에 존재했다. 영국 파운드화를 파는 게 가장 확실하긴 했지만 파운드화는 변동성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높았다.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엇나간다면 계좌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파운드화 대신 미국 국채 30년물을 샀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만연해져서 미국 국채로 돈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고레버리지로 미국 국채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미국 국채 30년물은 예상대로 60틱에서 100틱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 파운드화 거래보다는 미국 국채 트레이드가 위험 조정 수익률 면에서 훨씬 좋아 보였고 그 결정은 성공했다. 또 한 번의 이벤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한 트레이딩으로는 2019년 초에 금값이 상당히 약세였다. 트럼프가 대중국 무역에 관세를 부과할 때도 금 시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다 어느 주말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를 올렸다.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금값이 크게 올랐고 가격 이동과 돌파가 겹쳐서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트레이드였고 즉 이벤트와 기술적 분석이 결합하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걸었고 나는 어느 지점에 수익을 실현하고 어떻게 추세를 탈지 미리 규칙을 정해두었고 될 수 있는 한 추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시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면 차익을
실현하는 편이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면 스톱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대응하는 편이다. 금 트레이드의 경우 상승 추세일 때 차익을 일부 실현했고 되돌림이 시작되었을 때 나머지도 모두 정리했다. 트레이딩에서 올바른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내 과거의 원금 손실을 분석하면서부터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했고 그런 조바심과 탐욕이 큰 손실을 일으켰다. 나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오면 일찍 퇴근하거나 다음날 아침에 휴가를 내기도 한다. 심리가 흔들릴 때는 무엇이든 해서 흐트러진 마인드셋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평정된 상태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을 선호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한 상태에서는 어떤 트레이딩도 하지 않는다. 리처드 바그의 투자 조언 8가지. 1. 좋은 트레이더가 되려면 자기 인식 능력을 높이 길러야 한다. 본인의 결함과 장점을 직시하고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2. 좋은 트레이더를 놓쳐도 괜찮다. 좋은 기회는 언제라도 다시 오기 때문이다. 3.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본이다. 실수를 할 때도 좋은 트레이드를 놓쳤을 때도 큰 손실을 봤을 때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더 큰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될 테니 말이다. 4. 트레이드에서 손해는 났지만 본인은 실수한 게 없다면 이 트레이드는 나중에 다시 진입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본인의 원칙을 지켰다면 손해가 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5. 기회는 산발적이다. 오늘 기회가 왔고 다음 기회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기는 힘들다. 트레이딩으로 꾸준한 소득을 내야 하는 입장들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기회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 나 같은 경우 2017년 수익 대부분은 6월에 2주 동안과 12월에 하루 했던 매매에서 나왔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의 나머지는 그냥 공쳤다고 볼 수 있다. 6.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자본을 단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7.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예전에 한동안은 나도 실수를 하고 나면 자책하기 바빴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우리는 인간이고 실수를 한다. 나도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8. 온종일 화면을 쳐다보는 것은 카지노 초대장을 접수하는 것과 같다. 충동적으로 트레이드에 진입하고 본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위대한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개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거듭 얻었다. 바그는 트레이더 세계에 입문했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천성에 맞는 것은 펀더멘탈 트레이딩이었다. 결국 바그는 자신에게 더 맞는 방법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의 수익률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리고 나중에는 펀더멘탈 분석의 보완 장치로 기술적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내게 되었다. 바그는 성공 트레이딩에는 무엇보다도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평정된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바그는 트레이딩 수익이 나쁘고 마인드셋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는 트레이딩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다. 손실로 인해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계속 트레이드에 진입했다가는 손실이 또 다른 손실을 낳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때는 잠시 손을 놓고 마음의 준비를 끝낸 후에 트레이딩을 재개하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제시 리버모어의 방법을 사용하는 트레이더. 어느 날 귀가 솔깃해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슈웨거 씨. 지금까지 저는 주식 트레이딩 세계에서 그림자 속에 파묻혀 지낸 편이었습니다. 제가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말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제가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게는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 어느 날에 내 이야기를 책을 통해 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에 $2,500로 트레이딩을 시작했고
재투자를 거듭해서 현재까지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740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저는 30대 중반이고 제 트레이딩 스타일도 해가 갈수록 데이 트레이딩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는 테마에 극도로 집중하는 편이며 투자 기법은 제시 리버모어와 아주 유사한 피라미딩 전략, 즉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나는 이 메일을 받고 바로 뉴먼을 인터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제프리 뉴먼.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첫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단순히 의과대학에서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침 가을 무렵에 운전을 하다가 우박을 동반한 돌풍을 만났고 보험금으로 2,500달러를 받았다. 나는 그 돈으로 주식 트레이딩 계좌를 열었고 하루에 3%를 벌면 1년이면 100만 달러가 될 것이란 계산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내가 찾은 방법은 대량 매수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것이었다. 큰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었고 나는 큰손들의 대량 매집 신호가 나타나는 주식만 찾아다녔다. 나는 주로 커다란 움직임을 보인 차트들을 주로 관찰했는데 내가 생각해낸 것은 아주 단순한 추세선 분석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꾸준한 하락 추세를 찾아내서 전체 추세선에서 대모처럼 삐죽이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하는 선을 그렸다. 나는 주가가 하락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딱 그 순간에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주가가 하락 추세선에서 잔뜩 눌려있다 보면 대량 매물이 나올 때가 많다. 가령 10만 주 매도 주문이 걸려있으면 나는 마지막 1만 주를 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만약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오히려 떨어지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전에는 상승세가 처음 삐걱거리는 즉시 절반을 팔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리고 조정을 겪다가 다시 상승하면 그때 나머지 절반을 파는 편이다. 원래는 돌파 후 첫 조정 신호에서 파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첫 번째 조정에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고 두 번째 슈팅 때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트레이딩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방법으로 변경했다는 말이죠. 단기 매매에서 스윙 트레이더로 내가 단기 매매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바꾼 계기는 채팅방에 훌륭한 리서처가 올린 추천 종목을 보고 따라하면서였다. 그가 뉴스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가솔린 혼합 연료에 에탄올 함량을 1%에서 5%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가솔린 비중이 99%에서 95%로 줄어들 뿐이라서 채팅방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관점을 바꿔 에탄올 측면에서 바라보면 400%나 함량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 머릿속에 스파크가 일었고 정말로 대박 사건임을 알았다. 법안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했으니 에탄올 관련 주식을 잔뜩 사들였다. 그 시점은 법안이 상정되기 2주 전이었고 전국적인 매체로는 아직 퍼지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에는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고 뉴스가 보도될수록 관련 주식도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나는 상승 기류를 타는 동안 그 주식들을 쭉 들고 있었다. 법안이 통과된 날 바로 팔았는데 내가 산 에탄올 주식 중에서 세 종목이 10거래일 동안 1000%가 넘게 올랐다. 그 전까지 벌었던 수익보다 그 2주 동안 한 섹터를 묶어서 했던 트레이드에서 번 돈이 더 많았다. 그때 처음으로 강한 촉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져 있을 때 섹터가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이런 트레이드야말로 크게 확신하면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계좌도 몇 배로 불려준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단발성 트레이딩만을 하고 있었고 차트가 박스권이라는 이유 말고는 그 주식을 사는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강력하고 명확한 촉매의 힘과 그 결과로 인한 주가 상승을 톡톡히 맛본 셈이다. 그 시점을 분수령으로 내 트레이딩 전략이 바뀌었다. 그 후 3D 프린팅이 처음 나왔을 때 1만 달러를 주고 3D 프린터 4대를 다 샀다.
어느 회사 3D 프린터가 가장 좋고 왜 좋은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3D 프린팅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이 내 트레이딩 인생에서 가장 고수익 트레이딩을 하게 해주었다. 바이오 프린팅을 하는 3D 회사를 하나 찾아냈는데 오가노보라는 회사였다. 인간의 세포를 채취해 배양해서 늘린 후에 그것을 3D 프린터에 집어넣으면 다른 형태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이 회사의 정보를 접하고 곧바로 오가노보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나는 이 회사에 대해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추가 매수를 했고 회사 지분의 3%에서 4%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그 당시 오가노보 주가는 3.5달러였고 1년 뒤에는 12달러가 되었다. 그 가격에서 나는 포지션을 대부분 정리했고 그 해에 번 돈이 1000만 달러였다. 하나로 약 148억의 수익입니다. 어떤 신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신선함이 주는 기대감에 주가에 잔뜩 거품이 끼는 순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거품은 결국 꺼지기 마련인데 뉴먼은 영리하게도 거품이 잔뜩 낀 구간에서 거품이 빠지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항상 시세 초입에 사서 시세의 절정 구간에 파는 방법을 사용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 또한 제시 리버모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활용하다. 2009년에 스펀지테크라는 1센트짜리 주식이 눈에 들어왔다. 내부자 거래 신고 보고서를 확인했더니 최근에 발행 주식 수의 절반이 되는 양이 매매가 된 것을 확인했다. 내부자들이 발행 주식의 거의 절반을 사들였다는 공시 보고서를 보고 돈 냄새를 맡은 나는 과감하게 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얼마 안가 회사에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고 HBO의 풋볼 방송 프로그램의 공식 후원사가 되었다. 시청자가 선수들을 볼 때마다 유니폼에 적힌 스펀지테크 로고도 같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홈런 더비의 후원사가 되었고 US 오픈 여자 테니스 선수권 대회 후원사도 맡았다. 회사는 코트 중앙에 스펀지테크 로고가 큼지막하게 보이게 했고 TV로만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 로고를 보지 않으려야 안 볼 수 없었다. 나는 일단 포지션을 홀딩하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주가가 10센트로 오르고 나서였다. 친구 몇 명과 술집에 갔는데 이 친구들이 스펀지테크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팔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고 포지션의 절반을 서서히 매도했다. 그해 여름에는 스펀지테크의 남은 포지션을 그냥 보유한 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케냐 사파리를 여행하는 중에 스펀지테크 주가가 25센트까지 올라갔다는 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제품이라고는 스펀지 비누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25센트까지 올라갔으니 나는 남은 절반의 물량을 바로 매도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주문을 접수했을 때는 주가가 28센트로 정수리까지 오른 상태였다. 그 후 그 주식은 얼마 되지 않아 5센트까지 떨어졌고 그 친구의 문자 메시지는 70만 달러짜리 가치의 문자 메시지였다. 내가 여행 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에 팔지 못했을 것이다. 여행이 주는 이득. 아무래도 여행은 내 트레이더 경력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보통 시장이 여름에는 언제나 몸살을 된통 앓았고 여름의 트레이딩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럴 때 여름 내내 여행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오히려 트레이딩에 크게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 2008년 가을에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재충전을 완료하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름에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들은 의욕을 모두 잃었고 계좌도 반토막이 났지만 나는 움직임을 포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낙폭이 유독 크고 바닥을 터치하려는 낌새가 있는 몇몇 금융주에 조금씩 발을 담갔지만 거듭 손절매로 청산당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 움직임이 올 것이 분명했고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다. 금융주에 무언가 다른 조짐이 보였다. 그날 장 마감까지는 10분 남아 있었고 나는 금융주를 잔뜩 쓸어 담았다. 급격했던 하락 추세선이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흐름이 바뀌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큰 손이 사고 있었고 나도 거기에 편승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산 금융주 전부가 크게 올랐고 어떤 것은 내가 산 가격에서 50%나 올라 있었다. 장이 시작되고
5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전날 샀던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했다. 그날 하루 번 돈이 거의 9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이다. 그 포지션들을 보유한 시간은 전날 10분, 그날 아침 5분, 딱 15분이었다. 얼리 어답터. 나는 신제품 얼리 어답터이다. 한 번은 바이오 측정 스캐너를 사서 내 랩톱에 연결해서 지문 로그인이 가능하게 한 적도 있다. 이건 확실한 아이디어인데 왜 내 아이폰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몇 년 후에 바이오 측정 센서 기술 회사인 어센텍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신호가 보였을 때 그 주식을 샀고 주가가 오를수록 포지션을 계속 늘려나갔다. 그러다가 어센텍이 삼성과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확실하게 오를 거라고 확신한 주식은 처음이었다. 돈이 되는 대로 모두 담았고 계좌에서 3분의 1이 넘는 포지션이었다. 삼성과 수주 계약 발표가 났을 때 내 평균 매수 단가는 훨씬 아래에 있었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불려나갔다. 삼성과의 계약이 발표되고 2주쯤 지나서 애플이 회사를 인수했고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보유한 종목이 매각이 된 건 그 회사가 유일했다. 제프리 뉴먼은 기술적 분석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신호에 항상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피라미딩으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린 후에 추세의 절정기에 항상 팔고 나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촉매가 있는 주식을 선정했는데 3D 프린터, 의료용 대마, 지문인식 기술 등 신기술이 나오면서 상승 잠재력이 큰 종목을 선정해서 시세 초입부터 피라미딩을 사용해서 비중을 늘리고 추세 절정기에 매도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700억이 넘는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방법 단 하나만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큰 성공을 거둔 트레이더의 좋은 예입니다. 그에게는 제시 리버머의 방법이 자신과 정말 잘 맞았고 그걸 자신만의 방법에 맞게 잘 적용한 트레이더입니다. 암리트살, 유니콘 저격수. 암리트살은 연평균 수익률 337%라는 놀라운 수익을 기록한 트레이더이다. 암리트는 차익 실현 대부분은 이른바 유니콘 트레이드에서 나온다. 그는 진정으로 좋은 트레이드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준비하고 몰입한다. 또한 계좌 손실을 입은 날에는 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도려낸다. 여러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했지만 암리트살은 그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성과를 자랑한다. 13년을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암리트는 337%라는 연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했다. 잘못 적은 것이 아니고 누계가 아니라 연간 수익률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다. 동료들은 암리트를 존경하고 리처드 바그는 그에 관해 이렇게 얘기한다. 암리트는 놀랍도록 훌륭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매우 강하고 언제나 낙관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언제 강점대로 밀어붙여야 하고 언제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실도 최소 한도로만 유지합니다. 암리트는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이벤트를 찾아 트레이딩을 하는데 주력한다. 예상했던 이벤트이고 급격한 가격 널뛰기가 거의 확실한 트레이드를 찾아내서 짧은 시간에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이 그의 트레이딩 스타일이다. 그는 이런 핵심 트레이딩 전략을 실행할 때는 큰 포지션도 마다하지 않는다. 트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 이벤트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짜보면서 시장의 단기 향방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자신하기 때문이다. 암리트는 자신이 했던 모든 트레이드 내역과 놓친 중요한 트레이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기록을 작성하는 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는다. 그는 트레이드 장부를 범주별로 분류하고 내역까지 자세하게 적는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서류철로 묶인 평가 기록은 암리트가 후보로 올린 트레이드를 검토할 때 중요한 기회가 될지 기준 이하의 기회가 될지 판별하도록 도와주는 아날로그 보조 장치 역할을 한다. 암리트는 정상까지 다 마친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점을 잘하고 잘못했는지 자세히 정리한다. 그리고 매달 말에는 한 달 동안 정리한 내용을 복귀한다.
중요한 기회라고 짐작하는 트레이드에 들어가기 전에는 과거와 비슷한 트레이드를 찾아내 시장이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하는 데 활용한다. 리서치 작업을 마치면 다음으로 트레이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신적 리허설을 시작한다. 그러면 예상되는 이벤트가 세부 내용에서는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 리허설을 이렇게 설명한다. 트레이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리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 빠른 행동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리허설은 진입하기 위한 방아쇠는 물론이고 운용 계획도 마련해 줍니다. 또한 나는 시나리오도 다양하게 상상해두는 편입니다.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시나리오도 있고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시나리오도 있지요.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다른 대응법을 미리 세워둡니다. 이제 암리트 사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나는 처음 1년 동안은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그리고 펀더멘털 심리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 적응이 되지 않았고 기술적 분석보다는 펀더멘털 분석 쪽이 나에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펀더멘털 이벤트를 이용한 트레이딩을 많이 했고 그런 이벤트가 잠재적인 큰 변동성을 불러올 것 같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그러나 대다수 초보 트레이더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눈앞에 뻔한데도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돌파해서 사고팔고 하는 식으로 변동성이 작은 트레이드에 더 눈을 돌리는 편이다. 나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돌발 이벤트가 있으면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거기에 뛰어든다. 포지션도 최대한 크게 잡아서 시장 가격이 새로운 정보에 반응해서 움직일 것이 분명하다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시장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지금까지의 가격 움직임을 뒤집을 만한 중대 뉴스를 발표한다면 그거야말로 대단한 도화선이 된다. 나는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드 포지션을 잡는다. 회사에서 나의 리스크 상한선은 3만 파운드이고 만약 3만 파운드를 잃으면 퇴출당하는 것이 나의 계약이었다. 나는 첫 6개월 동안 15만 파운드를 벌었고 내가 5만 파운드를 인출하고 회사도 5만 파운드를 인출해갔다. 그러나 이 경험은 나에게 독이 되었다. 사슴 사냥과 유니콘 사냥. 첫 시작이 너무 좋았기에 학교도 바로 때려치웠다. 트레이딩에서 돈을 버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으로 인해 시장의 무서움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자신감에 차서 하찮은 사슴 사냥에 나섰고 시장에 번번이 굴욕패를 당했다. 계좌 잔고는 어느덧 마이너스가 되었고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섬을 가지고 싶으면 보트를 불태워라 라는 오래된 속담을 상기했다. 나는 트레이딩의 모든 것을 걸었고 플랜 B 따위는 세우지 않았다. 트레이딩 말고는 다른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말이다.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사슴 사냥을 포기하고 유니콘 사냥에 나섰다. 나는 더 실패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기에 유니콘 사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유니콘은 흔한 동물이 아니다. 여기서 유니콘은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들어맞는 트레이드를 의미한다. 나는 유니콘이 등장하면 공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했다. 계좌 손실이 심한 상태건 뭐건 좋은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트레이드는 1년에 많아봤자 10건 정도이다. 그러니 하나라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하자 한두 개 정도의 유니콘 사냥을 마치고 나니 계좌는 수익으로 돌아서 있었다. 내가 첫 해 하반기에 성적이 나빴던 이유는 자만한 데다가 내 방법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이유였다. 내가 원하는 종류의 트레이드를 고수하지 않고 진입 기준을 느슨하게 푼 것이 문제였다. 연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간이 이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풀어진 것이다. 나는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트레이드나 다 하려 했다. 전혀 아닌 트레이드에서도 돈을 벌 마음뿐이었고 방만한 트레이딩을 지속하다가 퇴출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다. 나는 회사에서 최후 통첩 비슷한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유니콘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기다리면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 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기다리면 시장은 언제라도 기회를 준다. 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드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 내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시장이 주는 기회는 밀물과 썰물이다. 어떤 때는 시장의 기회가 다 말라버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기회가 씨마저도 말라버렸을 때 기회를 찾아다닌다면 돌아오는 결과는 계좌 잔고가 무너지는 것뿐이다. 시장의 마법사들의 짐 로저스가 한 말이 있다. 나는 돈이 골목에 얌전히 누워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서 돈을 주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트레이드를 움켜잡으려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내 월간 수익이 최고였던 달에 했던 트레이더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나게 좋은 트레이드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런 트레이드에만 진입하고 다른 트레이딩은 하지 않았다면 그달의 내 수익은 2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트레이딩이라는 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 충동 트레이딩을 하지 말아야 하고 중간에 참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슈에거 씨의 말처럼 음표들 사이의 공간이다. 초보 시절의 나는 아무 기회도 다가오지 않을 때에도 기준 이하의 트레이드를 하면서 정신과 금전적 자본을 낭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언젠가는 유니콘이 등장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것이다. 그런 실수를 하면서 배운 교훈들은 내 트레이딩 경력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이제 나는 시장이 90%의 기간에는 아무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머지 10%의 기간에 내 수익의 90%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최고의 수익과 최악의 손실. 2008년 11월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발표한 날이었다. 내 예상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장기 미국 국채 매입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상이 맞아서 연준이 중장기 미국 국채 매입을 발표한다면 곧바로 거대한 방아쇠가 되어 미국 장기 국채가 크게 치솟을 게 뻔했다. 2009년 3월 18일은 연준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확대를 발표한 날이었고 거기에는 중장기 미국 국채 매입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 당시 내게 허용된 미국 국채 10년물 포지션 한도는 300계약이었다. 양적 완화 확대를 확신했기에 나는 리스크 매니저에게 포지션 한도를 600계약까지 늘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을 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아직은 초보 트레이더였기 때문이다. 그런 한계를 타파하려고 나는 원하던 대로 미국 국채 10년물 포지션을 2배로 늘리는 대신에 독일 국채 10년물에 한도까지 포지션을 취했다. 미국 국채만큼은 아니었지만 독일 국채도 그날 예외적인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톡톡히 기여를 했다. 나는 양적 완화 확장을 예상했고 그 트레이드에 대한 준비는 모두 되어 있었다. 주문을 준비하고 손가락은 클릭 태세에 들어갔다. 나는 완전한 몰입 상태였고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트레이드 기회였다. 뉴스가 보도되고 시장이 치솟기 시작했고 가격이 순식간에 크게 올랐으며 나는 곧바로 차익을 실현하고 발을 빼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점 근처에서 채권을 팔 수 있었다. 고작 2, 3분 만에 100만 달러를 넘게 벌었다. 하나로 약 14억 8천만 원입니다. 젊고 굶주리고 원칙을 지키는 리스크 감수자에게는 훌륭한 트레이드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순간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건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2013년 6월에 했던 트레이드로 나는 단 하루 만에 24%라는 최악의 손실을 입었다. 그 당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는 중이었고 나는 그가 마이너스 금리 진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자마자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갔다. 동시에 TV에서는 드라기의 말이 계속 들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부터 약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료화를 치솟게 하는 주문이자 나를 후려치는 말이었다. 드라기의 말이 나오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꼈고 나는 컴퓨터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를 쳤다. 다행히 리스크 매니저의 책상에 가서 바로 포지션을 청산했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이미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후였다. 나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는 진입과 동시에 손절 주문을 거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었다. 물론 불운이 겹쳐서 손해가 대폭 커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계속 기분이 상해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최대한 빨리 그 일을 털어내기로 결심했고 사무실을 벗어나 그날 저녁에 친구 몇 명을 불러 모아 축하 파티를 했다. 손실 때문에 계속 분통을 터뜨리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좋았던 부분으로 눈을 돌리고 싶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평정을 되찾는 데 집중했고 나는 그 트레이드에 대해 사후 부검을 하고 교훈을 배우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선택을 했다. 나는 크게 손실을 본 날에는 근사한 곳에 가서 나를 위해 돈을 쓰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나에게는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상태로 마인드를 되돌려야 한다. 바다 표면은 파도와 풍랑이 넘실대지만 잠수해서 들어가면 바다 안은 고요하다. 우리 내부에는 그런 고요한 지대로 잠수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감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익이 저절로 불어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차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이 날 것이 뻔한 트레이드에 목매게 된다. 그런 원시적인 감정 반응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아, 차분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나 자신으로 옮겨가야 한다. 트레이딩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표준적인 감정에 역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그토록 적은 이유이다. 암리트 사례 조언, 성공하는 트레이더의 자질 5가지. 1.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손실 가능성은 주의 깊게 관리하고 이익 가능성을 보이는 트레이드는 알아서 거지게 둔다. 2.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상황이 악화될 때도 돌파할 방법을 마련하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을 알고 있다. 3. 그들은 승부욕이 높으며 월별 실적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을 언제나 게을리하지 않는다. 4. 그들은 자신의 장점을 믿으며 이전의 트레이드 결과가 나쁠지라도 기회가 왔을 때는 언제라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5. 그들은 실패에서 피드백을 얻는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는 실패라는 걸림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실패는 배움의 기회를 놓쳤을 때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트레이더로 성공할 수 있었던 최고이자 최대의 비결은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았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정말로 좋은 트레이드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